안녕하세요. 최근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일본에 못지않게 압축 고령화라고 할 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자는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7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인 일본을 통해서 초고령 사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시니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자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은 전 세계에서 초고령화 비율이 29.1%로 이탈리아나 포르투갈보다 6% 정도 많으며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율이 16.5%입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김웅철 씨로 1988년도 동경 연수를 가서 일본대학 연구원, 매경 특파원과 국제부장을 통해서 일본과 수많은 교류를 함으로써 일본 고령화 문제 작가로 지금까지 30여 년간 연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 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서로는 초고령사의 일본에서 길을 묻다.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 역서로는 대과잉 시대가 온다. 생각을 이기는 행동의 힘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인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서 일본의 고령화를 통해서 고령화 참고서를 통해 미래에 우리에게 해답을 얻고자 저자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의 목차를 구성해보면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1부 위기의 초고령 사회를 구하라. 1장에서는 커뮤니티에 답이 있다. 커뮤니티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간병, 이제 사회가 앉는다. 간병의 사회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신고령 인류가 바꾸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3장 고령화가 나온 뉴 트렌드, 시니어 시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젊은 노인, 그들만의 세컨드 라이프, 단가의 세대의 신고령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크게 3가지의 해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고령화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컬렉티브 하우스, 디맨드 교통 등 고령자 지원 시스템 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고령 사회가 낳은 뉴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사 모음이라든지 패션탁이라든지 첨단 납골당 등 다양한 시니어 비즈니스 기회와 우리에게 해안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젊은 노인들이 만들어가는 그들만의 고령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단가의 세대는 크게 3가지의 관심사가 있답니다. 평생연역, 시활, 종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강조한 내용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위기의 초고령 사회 해법으로서 크게 첫 번째 커뮤니티에 답이 있다. 커뮤니티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간병의 사회화로 간병을 가족이나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갖는 문제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우리에게 담론과 해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고령화가 낳은 뉴 트렌드라는 시니어 시프트의 기회와 그다음에 시니어 시프트의 사례를 소개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젊은 늘 세컨드 라이프 일본의 단가의 세대, 우리로 따지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액티브 시니어들의 새로운 문화와 또 그들이 가져가야 될 10만 시간의 활용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는 커뮤니티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지역 커뮤니티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크게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치된 빈집들을 예술과 마을로 바꾼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가고시마현의 가노야시의 야나기시리 도요시케 촌장은
2007년도에 쓰러져가는 마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예술가 마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야네단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매년 야네단 예술축제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현재는 많은 일본인들이 야네단 축제에 와서 방문하게 되면서 도시가 활성화되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전체 인구의 약 46%가 65세 이상의 예술인들이 차지함으로써 많은 일본인들의 예술인들의 마을로 새롭게 재탄생한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술가 마을인 설해마을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령자 유토피아입니다. 자바현의 기시와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친고령자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때 친고령자 마을이라 하면은 핵심 키워드가 재택간병과 평생현역을 같이 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택간병이라는 것은 노인을 케어하는 모노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고령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현재는 전체 인구의 약 41%가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고 6,000명 이상의 고령자들이 활발하게 지금 해당 가시와시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컬렉티브 하우스입니다. 컬렉티브 하우스라는 것은 주방과 거실을 공유하면서 1인 고령사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뒤에서 자세한 사례는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육과 요양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현재 일본에서는 많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1층은 고령 노인이 거주하고 2층이나 3층은 유아시설을 같이 한 시설에 모아둠으로써 고령층의 도움과 그 다음에 보육과 요양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세대가 오르는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취미생활만 하더라도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런 지역의 부활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 사례를 추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컬렉티브 하우스입니다. 컬렉티브 하우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따로또 같이 살죠. 일본에서 컬렉티브 하우스 인기라는 이런 타이틀처럼 따로또 같이 살면서 일본에서 실제로 성공한 모델인 칸칸모리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사는 같이 공동식사를 통해서 주 2, 3회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 최소 월 1회는 의무 식사 당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리빙룸에서 같이 취미생활이나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잠시 새로운 그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면 칸칸모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하에서는 공동 이렇게 작업장이나 아니면 공동 다이닝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1층은 사무실로 활용하면서 주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도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 또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2층, 3층 등은 각각의 입주자들이 활동하는 개인 공간으로서 다양하게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또 공동체 생활을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태로 현재 일본, 독일 등 서구 유럽 등을 통해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는 고령사회 해법 주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곧 이런 제도가 앞으로 활성화돼서 현재 우리가 요양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노인들의 독거 생활이 이제 컬렉티브 아웃을 통해서 자립이 가능한 노인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화두는 고령 난민 구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고령사회의 가장 큰 또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고독사, 노후파산, 하루노인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어려운 여건에 취하기 전에 구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크게 5가지로 고령 난민 구하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자 지원 기업 드림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택배 회사라든지 아니면 우체국 등을 통해서 고령자들의 택배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고령자들에게 기본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들에게 외로움이나 아니면 고령자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이런 지원 기업 드림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맨드 교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도 아주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벽지들인데, 이 벽지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동수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배회사에서 디맨드 교통이라는 노인들을 위한 전용 버스나 이런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매 난민을 위한 이동 슈퍼입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 약 700만 구매 난민이 있다고 합니다. 구매 난민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처럼 가까이에 어떤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편의점이 없다 보니까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굉장히 먼 거리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매 난민을 이동 슈퍼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네 번째는 편의점 난민. 편의점 난민이라면 고령자로서는 약 300m, 일본 정상인으로서 500m 정도 거리에 편의점이 없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의 물건을 대신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령자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폐해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반납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고령 보행자 보호 정책들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몇 가지 디맨드 교통이라든지 운전면허 반납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고령 보행자 보호 정책 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고령자 지원 기업 드림팀과 디맨드 교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자 지원 기업 드림팀을 보면은 이렇게 우체국이나 IBM, 통신사, 생명보험사, 보안업체, 홍보사 이런 기업들이, 각각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담당 업무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과 지자체 그리고 또 지역의 상점과 삼각 동맹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각종 택배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바로 고령자 지원 기업 드림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디맨드 교통입니다. 디맨드 교통이라는 것은 현재 일본의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이동수단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편리성을 향상시켜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활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하는 것인데, 니세코초에서 운영하는 방긋하게 버스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전에 노인이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면은 그 노인의 목적지에 가서 버스가 도달해서 노인의 목적지로 경유해서 나중에 집에까지 귀가를 시켜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전화로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있고, 한 번 이용할 때 운임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000원 정도 해당되는 200엔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원 택시의 제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 2장에서는 간병의 사회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는 지역 간병을 향한 도전으로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치매 카페, 그 다음에 간병에 부족한 간병 인력을 외국인들을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재택 임종 등을 다루고 있으며, 간병의 희망, IT 기술이라는 주제로 시골 노모 지켜주는 가전제품 사례라든지 감정 로봇 친구인, 예를 들어서 페퍼라든지 이런 그 로봇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노인 요양과 AI의 활용 사례, 그리고 입으면 걷게 되는 IT 옷 사례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모든 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든지 치매 카페, 감정 로봇 친구 등을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입니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24시간 간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와 의료와 개호와 생활지원을 자기 거주 공간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흔한 커뮤니티 케어와 비슷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 고령자 인구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안아서 지역사회가 해결해주는 이런 간병 포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카페 사례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고령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치매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 기준 약 63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고 우리나라도 2020년 기준 84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웃나라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치매 문제는 가족 개인의 문제 아니면 또 당사자의 문제로 방치하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치매인들을 우리가 사회가 있는 치매인을 사회에서 케어해주는 그런 치매 카페 등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는 곳 정도 등에서 치매인들이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와서 환담을 나누고 일반인들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치매 카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의왕시에 있는 기억나루라는 치매 카페가 개설된 이후에 빠르게 치매와의 공존권을 선택하는 치매 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어서 간병의 희망 IoT와 활용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코끼리 밥솥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이게 전기포트입니다. 이 전기포트는 실제로 이 전기포트를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 전기포트를 노인들이 꽂고 일정 시간 전기포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그 사람의 전기포트 사용량이나 그 사람 일상생활의 이상을 캐치해서 고령자 지킴이 서비스를 하고 또 전기수나 사용량을 체크함으로써 노인의 원격에 떨어져 있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이런 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병의 희망 또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8호라는 우리가 펫 테라피 로봇으로서 노인들에게 우리가 물범과 같은 이렇게 굉장히 털로 된 그동안 우리가 로봇은 회로 된 뭔가 딱딱한 이미지를 봐야 하는데 이 8호라는 로봇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과 똑같은 형태를 띠면서 노인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많은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또 효도리라는 또 그 로봇사를 말씀드리면 이 효도리도 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친밀감을 주고 있고 일상관리라든지 안부 확인이라든지 치매 예방 또한 그 기저질환의 어떤 예방을 해주는 이런 것들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감정의 희망을 우리가 원격적 감정 로봇 친구를 통해서 가족들과 멀리 떨어지는 부모들을 감성적으로 치료해주는 로봇 친구 사례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또 간병의 희망 그 로봇 사례를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활용되고 있는 나오와 또 미국에서 페퍼 사례 이 두 나오나 페퍼는 똑같이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기본적으로 직립보행이 가능하고 또 노인들과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유럽의 나오 로봇은 약 한 60cm 정도의 소형 로봇으로서 프랑스에서 개발되었는데 19개국 언어를 이해하고 여러가지 감정이나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정서적 치료라든지 교류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프트뱅크사에서 개발한 페퍼 같은 경우는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고 인사하고 감정 교류를 함으로써 노인들에게 맞춰서 정서적 교류를 하는 우수 사례로서 지금 수많은 많은 선진국에서 이 페퍼를 활용한 노인들과의 감성적 교류의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어차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 아닌 로봇에게 의지하게 되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뭔가 씁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2부 3장에서는 시니어 시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니어 시프트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모든 어떤 활동의 중심이 젊은 층의 대상에서 이제는 시니어 중심으로 모든 문화나 마케팅의 중심 이동한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속 비즈니스 키워드로서 저자는 크게 5가지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빈집관리 폐가 비즈니스. 빈집관리 폐가 비즈니스라는 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약 860만원 정도, 전체 가구의 14% 정도가 빈집인데 이 빈집을 매달 1회 정도 방문하고 환기해서 청소해주면서 한 달에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비용을 받으면서 하는 빈집관리 폐가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독사 보험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홀로 죽는 그 무연사, 고독사, 3세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고독사로 갑작스레 죽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보험이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펫신탁이라는 것은 고령 노인들이 떠나고 남는 고령 노인들의 애완동물들을 신탁으로 해결하는 사례입니다. 뒤에서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생활지원 서비스, 노인들이 여러가지 생활의 불편함을 우리가 시니어 비즈니스를 해결하는 생활지원 서비스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이테크 납골당이라는 사례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것을 우리가 고독사라 합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약 한 3만 5천 명 정도, 우리나라는 한 2천 명 정도가 고독사라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고독사라 사망하게 되면은 그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이라든지 유품정리 또한 그 사람이 살던 곳에 어떤 그 청소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임대인에게 맞는 맞춤형 보험이 바로 고독사 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보험으로서 이 보험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조건에 따라서 약 5만원부터 한 200만원까지 이렇게 다양한 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남아있는 임대인을 위한 보험이 고독사 보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펫신탁입니다. 펫신탁이라는 것은 원래 고양이나 동물을 개를 키우고 있던 고령자가 사망하기 전에 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은 새로운 주인에게 고양이나 개를 넘기고 그리고 그 비용 등은 관리회사에 맡긴 신탁돈으로 사육비를 해결해주는 우리가 사람에게 적용되는 신탁이지 동물에게 적용되는 신탁의 사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은행 등 여러 금융권에서 펫신탁이 출시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지금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취약한 고령자들을 위한 새로운 생활지원 서비스로서 가사 대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부 확인을 해준다든지 식사 배달을 한다든지 주택 개조를 한다든지 돌봄 서비스를 한다든지 정리를 해준다든지 방문 요양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시니어들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납골당에 유골을 안매장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참배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일본 같은 경우 워낙 많은 노인들이 사망하면서 노인들이 묻힐 땅도 없고 또 납골당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높은
하이테크 납골당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납골당에는 약 한 8,000개 정도의 납골이 모셔져 있는데 약 몇 층 건물로 아파트처럼 납골을 모셔놓고 높이 있는 납골을 가족들이 직접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서 직접 찾아뵙기 위해서는 이 납골을 하이테크 형태로 모셔와야 됩니다. 그래서 약 30초나 1분 정도 기다리면은 자신이 서 있는 곳에 모니터에 납골을 앞에다 모셔다 놓고 노인의 생전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하는 이런 하이테크 납골당 등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지금 우주장례식이라고 할 만큼 직접 누구를 우주에 가서 뿌리고 생전에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을 기리는 우주장례식 이런 것들도 새로운 장례 문화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4장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노인들의 10만 시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했다. 액티브 시니어 하면은 일본은 단가의 세대, 우리는 베이비붐으로서 일본의 단가의 세대는 약 800만 명 정도이고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은 약 700만 명 정도인데 일본의 단가의 세대의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면 평생현역, 시활, 중활이라는 세 가지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일과 건강, 여가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액티브 시니어의 세 가지 관심사인 평생현역, 시활, 중활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일본에서 평생현역의 사례로서 가스검침원들이 창업한 고레이사라는 회사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2000년 1월 25명의 은퇴자로 시작해서 지금 약간 600명의 은퇴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입사 자격은 60에서 75세 미만의 체력과 지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닐 수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정년이 없는 유명한 회사로 굉장히 노인들의 평생현역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많은 단가의 세대, 또 노인 세대들이 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사회에 재능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올해 개최된 도쿄올림픽에서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방문객들이 제한이 되었지만 도쿄 프리 가이드라는 이런 위치에 단가의 세대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무료로 자원봉사나 영어회화, 안내원 가이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재능 기부를 한 사례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평생 현역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세컨드 라이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시활이라는 것입니다. 시활이라는 것은 시간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뜻으로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보다 유용한 어떤 자식 개발이나 아니면 체험에 가치를 두는 활동 등을 말하는데 첫 번째 사례로 보면은 과거에 노인들이 평생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직접 해외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손주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1개월 기준으로 해서 약 한 우리나라 돈 500만원 정도를 가지면은 가서 어학도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또 새로운 어떤 악기를 배운다든지 승마를 배우는 이런 새로운 자기개발의 그런 기회도 굉장히 찾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시활이라는 것은 시간을 잘 활용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10만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컨드 라이프의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우리가 종활입니다. 종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종을 준비한다.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종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묘우라는 게 있습니다. 묘우라는 것은 일본에서 무덤 친구라는 의미로서 하카토모라고 하는데 같은 무덤에 묻힐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교류하는 모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묘우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진인데 이 나무에 같이 묻히게 되는 수목장을 하는 이렇게 같은 교류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기들의 일상도 나누고 또 저 세상과 함께할 어떤 동창생 모임이라는 갖는 그런 교류하는 모임 등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낯선 문화지만 곧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엔딩 산업이라고 해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엔딩 산업이
이미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이 넘을 만큼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종화를 다른 말로는 슈가스라고 하는데 임종을 준비하는 삶. 내가 태어난 것은 내 스스로 태어나기보다지만 내가 사망하는 것은 내 스스로 준비하고 하겠다는 일본인의 어떤 그런 문화나 일본의 개인들의 마인드를 자극하는 이런 슈가스가 굉장히 마케팅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온사라는 곳에서는 매년 슈가스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항상 많은 노인들이 모일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는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데스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죽기 전에 멋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사진을 찍는 이런 엔딩 산업들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린 종합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초고령사의 일본에서 길을 찾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초고령사회가 암울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약속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또한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만의 초고령사회 해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